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신축 비용이 140억 원에 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과 같은 땅값이 높은 지역을 사저 후보지로 검토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지가 경기 양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저 경호시설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며 비용 증가의 원인은 부지 매입 비용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건축비와 비교해 부지 면적은 절반 수준이고 건축 비용은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경호시설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점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한남동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논란도 이번 사저 경호시설 비용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양평이 사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 상승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보수 진영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사저 문제를 공격했던 전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호화 논란에 휩싸였으나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설 과정에서는 경호시설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밝혀져 관련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중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인 최고위원은 한 인사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라는 내용을 받았고 이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인 최고위원이 지인의 수술을 청탁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이 의료 대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SNS를 통해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라며 여당이 의료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내게 연락해 의사를 믿을 만한지 물어봤고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수술을 부탁한 것은 아니고 수술 담당 의사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의 청탁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해당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기간 의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논란은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정 갈등 속에서 여당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혼잡과 비용 문제로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 대신 가까운 병원을 찾으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에는 문을 여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1개월 된 자녀를 둔 박지혜 씨는 119에 연락했을 때 중증이 아니면 개인 병원을 알아서 찾으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연휴에는 갈 병원이 없어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고 경증일 경우 동네 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통증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부와 의료계는 조언합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중증과 경증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을 지정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과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제공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이 논란이 많은 인물들을 강연자로 초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연구원은 뉴라이트 인사인 이충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충근 대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과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일본 천황을 존경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추천한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강연회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연이어 초청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한 교수,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그리고 공금 유용 혐의로 처벌받은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등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이들 중 일부는 친일 발언과 독재 찬양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이 극우 인사들의 활동 무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친일 인사들을 초청하는 강연이 애국지사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충근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것이며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연구원 측은 강연 내용이 극우 성향으로 흐르지 않았으며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문연은 전문가들과 교사들에게 의뢰해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사실관계 오류,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부적절한 자료 인용 등 총 338건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기의 조선 교육령 설명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교과서는 2차 조선 교육령에서 조선어 필수라고 서술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어 교육이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2차 교육령 시기 한국어 수업 시수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일본어 수업 시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 서술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교과서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이승만의 대응으로 미화하는 서술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이승만에 대한 단독 정부 수립 책임을 덜어주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민문연과 전문가들은 이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음에도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극우 역사관을 반영한 교과서 출간을 위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9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12번째 오물 풍선을 날린 데 이어 5일에도 13, 14번째 풍선을 연이어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북한은 약 60여 개의 풍선을 추가로 보냈으며 오후 6시 30분경 다시 풍선을 띄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약 100여 개의 낙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낙하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로 확인되었으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25일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지만 압록 강변수의 복구 작업으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풍선들은 전국 여러 곳에 낙하했으며 승용차 및 주택시설물 등에서 파손 피해가 일부 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화재는 없었으나 풍선에 부착된 타이머로 인해 화재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행동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및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전 대응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과 라디오 방송을 심리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고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고등학교에서 9월 4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애틀랜타에서 약 70km 떨어진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용의자로 14세 학생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망자는 교사 2명과 학생 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당국은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학교 보안 요원과 대치 후 항복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총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격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과 연방수사국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대응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연방 및 주정부 당국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29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백로이자 토요일인 내일 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백로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권에서는 소나기가 8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예보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보다 약 4도 정도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